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사스쿨 19강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쟁 5, 6, 7부가 남았죠. 19강 한국전쟁 5부입니다. 서울 평양 탈환과 중공군 개입입니다. 복습해볼까요? 9월 15일에 있었던 일이 뭐죠? 네, 맞습니다. 정답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죠.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9월 28일에 서울을 빼앗고 9월 29일에 서울 환도식을 가집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당시 사령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은 무조건 이 서울을 뺏었으니까 38선을 뚫고 이 기세를 몰아서 압록강과 도만강까지 가야 된다. 압록강과 도만강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그 강이죠. 근데 메가더 장군 같이 호전적인 장군도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주역 중에 한 명이지만은, 당시에 미국은 3차 대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참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메가더에게 꾸준히 트루먼 대통령이 그 사인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크게 확전시키지 말라. 그래서 메가더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38선 북진 명령에 메가더 장군도 난색을 표하면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으로 국군에 명령을 해서 38선을 뚫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했죠. 대통령의 명령이니 군은 38선을 뚫고 북진하라. 그래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1층에 가면은 크게 써붙어 있습니다. 그 문구가 대통령의 명령이니 군은 북진하라. 그래서 38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뒤에 평양까지 수복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 환영대회를 10월 30일에 갖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10만 군중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합니다.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세력은 없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찾는 것이다. 다시 절대로 이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연설을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싸우자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에 팽덕회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과 중국의 이 소수의 병력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고, 그리고 10월 25일 평양 환영대회 5일 전에 25일에 중공군이 공식적으로 자기들 말로 참전을 하게 되면서 25만의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최전선에 있는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군의 이 규모가 그 정도로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한 5만, 10만 정도의 병력이면은 20만의 유엔과 국군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면은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즈음에 평양 환영대회가 열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에 가가지고 이제 압록강 물을 담고 또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 이런 기분 좋은 선전까지 있었지만, 이 폭풍이 몰려오는 이 메가더 장군이 표현한 것처럼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표현했을 만큼 중국 인민군의 이 대군 25만 30만이 한 방에 몰려왔는데, 이거를 예상하지 못한 채로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전진을 한 발짝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 이 중국의 분위기를 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5일에 중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참전하자. 그 논리가 이것입니다. 주은래 당시 외무국장, 이 사람은 조선 북방에는 산지가 많아가지고 미국의 기계화 행동에 불리하고 우리의 기동전이 유리하며 조선과 소련이 이어져 있어서 우리가 소련의 원조를 받기도 편리하다. 실제로 초반에는 그 말이 먹혔죠. 그다음에 팽덕회 인민해방군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미국이 압록강과 타이완에 주둔하여 우리에게 침략 전쟁을 시작하려면 수시로 핑계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성큼 이 압록강 주변과 이 대만에 만약에 주둔하게 되면은 이 중국 바로 앞에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외세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싸워야 된다. 이런 논리로 담합을 하고 있었죠. 스탈린의 입장은 이겁니다. 이 굉장히 이 간악한 이 늙은 여우와 같은 스탈린은
가능하면은 가장 소련이 피해를 보지 않은 채로 미국과 중국의 힘을 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소련도 군사를 파병해라. 소련도 대규모 지원을 해라. 군사 지원을 해라 했는데 스탈린은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그 논리가 뭐였냐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소련군이 참전하게 되는 순간 미국과의 3차 대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담스럽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았고 그 대신에 중공군이 대신 참전해 주면은 100개 사단이 무장할 만큼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을 해주겠다. 또한 미국이 반격을 해서 중국 본토를 타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영토 안에서 범위를 한정 지어가지고 소련이 공군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베이징, 텐진, 상하이 이런 지역은 소련이 뒤를 봐줄 테니까 중국은 안심하고 소련의 이 지원을 받고 한반도로 들어가라. 스탈린의 이런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떤 말을 듣고 모택동의 기분은 나빴지만은 중국이 얻어가는 게 또 많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득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팽덕회 중국군의 사령관이고 오른쪽은 김일성인데 당시에 북한군은 약 7만 정도의 군이 남아 있었지만 거의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이 북한의 인민군은 괴멸된 상태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팽덕회가 와가지고 25만의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말을 또 잘합니다. 오히려 한국말을 잘 못해요. 김일성은 말이 어눌해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항상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가짜 아니냐고. 중국말로 좋아요. 중국말로 이제 됐다 이러면서 팽덕회 앞에서 거의 뭐 물개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래서 이 중공군과 국군과 유엔군의 이 치열한 전투가 이 압록강 두만강 바로 이남 지역에서부터 수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유엔군과 이 국군의 진격 방향을 봅시다. 인천 상륙 작전 성공 이후에 서울을 빼앗은 이후에 메가더 장군은 이 서쪽 라인은 미 8군 워커 장군한테 맡겼고 그 밑에 또 이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있죠. 이 미 8군이 이쪽 라인의 서부 전선을 맡아서 올라가는 명령. 그리고 오른쪽은 제 10군단이라고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해병대가 주축이 되는 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해서 동쪽으로. 그래서 이 양면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미 8군이 서부 전선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10군단은 원산에 상륙해가지고 이 한반도 전체 장악을 일거에 끝내버리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이 미국의 병사들을 전부 다 미국에 돌려보내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군단의 사단장 에드워드 알몬드와 그 다음에 10군단 소속의 제1해병사단 올리버 스미스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제가 20강 그 장진호 전투 때 주역으로서 이 두 분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두 분이 이 지휘하는 그 군단이 바로 여기 원산에 상륙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미 8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제 10군단과 미 8군은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느냐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워커 장군은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한 기색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송 또는 이 보급로가 너무나 길어진다. 계속 올라가는 가는데 보급로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영등포와 부산을 잇는 이 철도가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부산을 타고 이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한방으로 와야 되는데 이 철도가 아직까지 10월 말까지 복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보급로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계속 이제 의심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제는 겨울 전쟁이 될 텐데 이북 지역은 너무나 춥죠. 장진호 전투에서 그 추위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월동 대비가 충분치 않다. 어떤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평양과 이 서울을 파죽지세로 빼앗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세를 갖고 올라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이제 밀어 닥쳤는데 결론적으로는 약 2달 만에 바로 서울까지 다시 쫓깁니다. 왜 2달 만에 중공군 개입하고 압록강에서 서울까지 왜 거의 2달 만에 쫓겨 내려오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숫자입니다. 물량입니다.
중공군이 처음에 들어올 때가 25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고 그 뒤에 바로 팽덕회가 병력을 이제 증원을 했기 때문에 바로 60만까지 불어나죠. 인민군은 당시 7만 5천이 남아 있었다고는 하나 거의 괴멸 상태였고 남은 역할은 맡겨진 역할은 그냥 이제 후박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교란하고 이제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주요 이제 병력은 거의 다 중공군에 국한되었었다. 유엔군과 국군 합하면 20만. 그러니까 이 병력 차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다 보니까 두 달 만에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병력 차이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중공군의 사진입니다. 인해 전술이라고 하죠. 숫자로 밀어붙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공군은 싸울 때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막 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나.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깽가리를 때리고 또한 이제 야간에 이제 그 매복했다가 튀어나오는데 낮에는 이 미국의 공군의 이 폭격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땅굴로 다 들어가 버려요. 두더지처럼. 그러다가 밤 되면은 나팔 불고 피리 불고 깽가리 때리면서 자고 있는 미군들과 국군을 놀래게 하면서 이 산에서 그죠? 이런 물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패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군과 육군이. 이건 실제로 이제 이 중공군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중공군이 땅굴을 파고 밤에 주로 전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막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날짜를 살펴보면은 김일성이 후퇴를 명령하면서 도망은 갔으나 그리고 평양 탈환까지 했으나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유엔군이 11월 30일에는 싸우다가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이 추운 곳에서 그리고 보급로가 이렇게 길어진 상태에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철수를 하기 시작하고 12월 14일에서는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전이 펼쳐지죠. 1차 공세, 2차 공세, 3차 공세, 4차 공세, 5차 공세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중공군이 이 유엔군을 밀어붙인 공세는 총 5차 공세까지 이제 펼쳐지는데 1차 공세가 압록강에서 유엔군을 몰아쳐가지고 청천간 이남으로 쫓아보내는 것이 1차 공세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 공세는 서울까지 밀어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세가 좋아요. 중공군이. 압록강에서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는 기세가 좋습니다. 근데 4차 공세, 5차 공세에는 거의 물량을 쏟아붓다가 거의 다 죽습니다. 중공군이. 이때 4차 공세 때 중공군의 이 인해 전술을 간파해가지고 완전히 중공군을 괴멸시킨 장군이 리즈웨이 장군이죠. 이때는 거의 전략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중공군이 여기서부터는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팽덕회와 김일성은 서로 뭐 뺨을 치니 말이 이러면서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고 그다음에 휴전협정 얘기가 솔솔 나오는 때가 4차 공세, 5차 공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압록강을 건넌 이 중공군이 12월 6일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 평양에 입성했는데 이게 중공군 사진입니다.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 지금이나 옛날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군 차원에서도 유엔군 차원에서도 안 좋은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전선이 밀리는 것도 악재인데 이때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워커 장군이 지금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그때는 의정부라 불렸어요. 옆에 있는 분이 워커 장군의 아들 샘 워커 장군인데 이분도 당시에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던 분입니다. 참고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장성의 아들이 140명입니다. 엄청 많죠, 그죠?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장성의 아들만 해도 140명이다. 그중에 벤플리트 장군 아들이 있고 사망을 했고, 그죠? 하나둘씩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 샘 워커 장군이 당시 한국전쟁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너무 잘 싸워가지고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훈장을 받았다 이러니까 워커 장군 8군 사령관으로서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를 하러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건너편에서 국군 소색의 한 차량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서로 피하려다가 이 갓길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워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사망한 그 언덕을 기념하고자 해가지고 이제 워커힐이라는 이 호텔도 생겼죠.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서 워커 장군의 이 손자
가 이제 이 방문한 이 장면인데 뭐 환영하고 이제 이런 어떤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제 지명 같은 것들이 다 한국 전쟁과 이제 얽혀진 것들이 많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그러니까 메가더 다음이 리즈웨이고 리즈웨이 다음이 마크 클라크 장군이죠. 클라크 장군의 아들인 윌리엄 클라크 소령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위 사령관의 아들이 다 참전을 한 전쟁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계속해서 싸울 만큼 굉장히 전투적이었고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을 했습니다. 존 아이젠하워라고. 예, 이분이 이제 존 아이젠하워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죠. 근데 가지 말라 했어요. 아빠가 야 가지 마 싫어요. 뭐 이렇게 싸우진 않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말라 했어요.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고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공화당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싸우다가 표로 잡히면은 이 전쟁이 너무나 불리해지지 않겠냐. 대통령의 아들을 막 이제 포로로 잡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가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존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적군의 포로로 잡히면은 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플리트 장군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정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한국을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워커 장군의 사망, 전선의 후퇴, 그리고 평양이 뺏기고 근데 1월 5일이 되면은 서울까지 뺏깁니다. 아주 희귀하게 이 중공군들입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아닙니다. 중공군이 서울을 뺏은 장면입니다. 희귀한 칼라 사진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1월 5일에는 서울까지 뺏기게 되면서 이때 미국의 사령부는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와 대통령은 어디까지 계산을 하게 됐냐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한국을 잘하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메가더의 위상이 급진 추락을 했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내가 메가더다라는 걸 입증해 보였지만은 이 중공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파악을 뭐 온전히 못하고 그런 거는 다 메가더의 책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종 사령관으로서 이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고 여기에 패배를 거듭하는 것은 메가더에게 온 비판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의 위상이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 워커 장군의 사망, 그러면서 이 리즈웨이 장군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서울까지 뺏기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참담한 심정이겠죠. 그러면서 이 미군도 후퇴를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라는 겁니다. 일사후퇴라고 많이 하죠, 그죠? 서울이 뺏겼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대규모 이 383 이남 지역으로 전 국민이 후퇴를 하는 게 일사후퇴인데 일사후퇴 장면에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병사들 이거 표정 보면 굉장히 침통하죠, 그죠? 미국 병사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죠? 막 소 끌고 온갖 재산 갖고 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죠? 한강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많은 국민들이 이게 한강 사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한강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사진. 그죠? 그다음에 우리 국군들은 이 중공군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후송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팽덕회와 김일성이 의견이 대립을 합니다. 팽덕회 입장에서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전선에서 상황을 딱 보니까 보급로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전투를 지금 한 2달 반 정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숨을 골라야 된다. 근데 김일성은 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 부산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또한 이 중공군의 계속되는 승리 소식을 이 중국에서 본토에서 듣던 모택동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팽덕회한테 계속 전진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팽덕회도 계속 아리까리한 거죠. 워커 장군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역으로. 그러면서 4차 공세를 합니다. 숨 골랐다가 한번 이제 서울도 뺏었겠다. 4차 공세를 하면 지금 이게 38도선이 아니고 37도선인데 37도선이 끄어지면은 경기도는 평택이랑 안성 빼고는 다 넘어가는 거고요. 서울은 물론이고 강원도도 다 넘어갑니다. 1도 바뀌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공세는 이 37도선을 굳히는 전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또 끝나는 거예요. 또 그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중공군이 마지막 숨을 몰아치고 이제 몰아붙이게 되는데, 근데 이때 사망자 규모를 보면은 4차 공세 기간에 한 3달 만에 중공군이 한 5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 리즈웨이 장군이 부임하면서 이제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리즈웨이 장군이 딱 보니까 중공군이 싸우는 거를 쫙 관찰을 한 거예요. 중공군이 싸우는 패턴을 보니까 중공군이 보급을 잘 못 받아가지고 8일간은 잘 싸우는데 잠깐 멈췄다가 또 8일간 싸우고 또 멈췄다, 이 패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급이 충분치 않구나, 8일간만 충분히 싸울 수 있고 그 공백 기간은 아주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중공군의 전략이 또 하나 뭐 있냐면은 이 국군이 전면 배치된 상태에서 유엔군이 따라가는 어떤 형태였어요. 이 서울 수복과 평양 수복 이 구조가. 그래서 중공군이 그 허를 이제 찌르려고 상대적으로 장비가 취약한 국군을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 후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군을 교란하고 게릴라 작전하고, 그게 이제 그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먹혔기 때문에 국군은 국군대로 깨지고 미군은 미군대로 깨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리즈웨이 장군이 그걸 간파해가지고 국군을 뒤로 빼고 미군을 전면 배치한 다음에 포병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어떤 화력을 갖고 이 전면전을 불사하는 전투를 치르니까 중공군이 맥을 못 추고 막 다 달아나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 전투 중에 4차 공세 중에 여러 가지 그 방어 전투가 있었는데, 전쟁 전반기에 낙동강 전투가 전세를 역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 전투였다면은 전쟁의 중반기에서는 이 지평리 전투가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때 지평리는 지금 경기도 양평의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를 둘러싸고 인민군이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를 지키느냐 도망가느냐를 갖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폴 프리먼이라는 대령인데, 이 사람이 23년대 23년대에 폴 프리먼 대령이 리즈웨이 장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하, 우리 둘러싸였습니다. 도망갈까 아니면 싸울까 물어보니까 무슨 도망이냐, 무조건 싸워야 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병력 차이가 5,600명 대 중공군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대 1인 거예요. 10대 1. 그러니까 10대 1에다가 여기 다 둘러싸였어. 이거를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야죠. 그죠?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평리가 뚫리잖아요. 그럼 37도선 중에 이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죠. 그죠? 여기가 뚫리면은 나머지도 다 뚫리는 겁니다. 여기를 지키면은 다시 서울을 뺏을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뚫리면은 강원도, 서울 여기 이어지는 중간 라인이 다 붕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리즈웨이 장군이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폴 프리먼 대령한테 그걸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지평리 전투가 2월 13일에서 2월 16일 동안 일어났던 전투인데, 여기에서 용맹하게 거의 10대 1로 싸우는데 압도적인 화력과 공군의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지만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원들의, 병사들의 기백입니다. 용기입니다. 이때 이제 미군들도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미군에 소속된 프랑스 이제 이 병력들도 있었어요. 이 몽클리프 장군이 이끄는 이 프랑스의 부대원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냐면은 이 몽클리프 장군이 정말로 용맹한데, 그 중공군이 깽가리랑 피리 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밤에 놀래킵니다. 자고 있으면은 막 화들짝 놀래켜. 저 손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 방법을 이제는 알아차렸으니까 몽클라르 장군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너네들이 피리와 깽가리를 때리니? 그럼 우리는 사이렌을 울린다 해가지고 더 크게 한 거예요. 너네는 깽가리니 우리는 사이렌이다 해가지고 서로 막 시끄럽게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또 집어 던져가지고 빨간 이제 이 머리끈을 묶어가지고 막 덤벨해가지고 막 맨손으로 싸우고 엄청난 이 기백으로 중공군이랑 싸운 거예요. 중공군이 그 기백에 놀래가지고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덤벼가지고 중공군의 사상자가 4,946명이 나오고, 미군 전사자가 52명, 부상자 259명, 거의 뭐 10분의 1 차이로 10분의 1 규모로 중공군이 훨씬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을 쏟아 부었는데도 지평리를 이제 못 뺏었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공군에 대항해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첫 번째, 시끄럽게 하면 더 시끄럽게 하라. 두 번째, 적군이 칼을 갖고 덤비면은 맨손으로도 싸워라. 그죠? 그리고 공군의 지원이 있으면은 무조건 이긴다. 전쟁이 후반부로 가면은 유엔군과 국군한테 유리한 게 뭐냐면은 중공군은 공군이 없습니다. 중공군은 공군이 없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나 사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중공군이 다 막 어떤 사람은 막 농구화 신고 오고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발로 오고 그만큼 이 장비가 열악했어요. 중공군이 맨발로 뛰어오고 막 헝겊으로 막 둘러치고 발을 농구화 신고 오고 막 깽가리 때리고 공군이 또 없어. 그죠? 소련이 지원한 공군 지원은 그 중국 영토 내에만 도와주겠다지 한반도 내에는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군이 뜨면은 북한 인민군이건 중국 인민해방군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서울이 1월 4일에 뺏기지만은 다시 이 전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을 다시 2달 만에 3월 달에 다시 뺐습니다. 그 뒤에 4차 공세, 5차 공세를 때려붙지만은 이 리즈웨이 장군과 벤플리트 장군의 이 더블 조합에 계속 가로막히면서 이 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이제 미국에 다 포로로 잡혀요. 이러면서 중공군도 이제 더 이상 그만 싸우고 싶다 이러고 벤플리트 장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공군을 섬멸할 수 있는 호전적인 전략을 국동군 사령부에 계속해서 전달을 하지만은 메가더 해임 이후로는 거의 굉장히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38선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저지가 되었죠. 그러면서 휴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그래서 양평에 가면은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학습으로 가도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공군의 이 37도선 밑으로 내려온 걸 막고 다시 서울을 뺏는 전환점, 그리고 중공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싸워서 이긴 어떤 대전환점을 마련한 큰 전투기 때문에 이런 기념관까지 있는 것입니다. 외국 군대만 잘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군도 잘 싸웠습니다. 이제 임부택 장군이 이끄는 6사단, 6사단의 부사단장으로 있었던 임부택 장군. 이제 이 병력들은 경기도 양평 용문산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반격을 해가지고 약 2만 명을 사살하는, 그죠? 3,500명을 포로로 잡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군도 큰 힘을 보태면서 전쟁을 어떻게든 간에 역전으로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날짜별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은, 마무리하자면은, 유엔군이 서울로부터 이제 철수하는 게 일사후퇴, 그 뒤에 이제 2월 달에 지평리 전투라는 중요한 전투가 있었고 다시 서울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4월 달에 메가더 장군이 해임되고,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메가더 장군이 해임되고 그 다음에 6월 달부터는 또 휴전 협정이 얘기가 솔솔 나오게 되면서 그 뒤부터는 거의 이제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 평을 더 뺏는 이런 어떤 전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1952년, 53년으로 넘어가면은 그 전투와 전쟁이 아니라 정쟁, 한국 정부와 이승만, 국회,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와 이승만의 대결, 이게 중심축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바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이별하는 장면이고요. 이러면서 이 호전적으로 전투를 끌고 갈 수 있고 이 공산 세력에 대항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보고 싶어하는 이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는 거죠. 메가더라는 큰 어떤 축이 무너지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유능한 장군들, 리즈웨이나 이런 분들은 전술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는 이제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메가더 장군은 좀 더 정치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또 합이 맞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중공군을 섬멸해야 된다,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 원자탄을 터뜨려야 된다. 한반도 전체를 자유정부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면에서 궁합이 잘 맞는 메가더 장군이었지만은 트루먼 대통령과 알력 싸움이 또 생겼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4월 달에 해임이 됐고 그 다음부터 6월 달에 휴전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1952년, 53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홀로 힘으로 끌고 가는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이 정말로 한국 전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처절하고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그 전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국 전쟁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강의 20강은 장진호 전투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